국회는 이제 입법부로서 법을 입법도 하고 또 탄핵소추 의결도 하고 또 예산도 심의를 하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는 이제 누가 견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여러 사례들 뭐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 정서와 비교할 때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너무 간극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결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민심이 있죠.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직접 접해보는 분들의 국민들이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민주당 특히 이제 국회 다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에 어긋나는 부결을 시켰어요. 네. 당내 분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민심 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뭐 노웅래 의원 건이나 이재명 대표 건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했는데 뭐 그렇게 큰 난리 안 났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넘어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무뎌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천하람 우리 위원장께서 속한 당을 좀 뭐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예요. 물론 국민의힘은 저희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을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그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볼 땐 둘 다 절망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서도 저희가 더 죽으니까 그래서 너무 민심 불감증이 그냥 만연해 있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총선 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 국민의힘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저기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지거든, 둘 다 지던지. 그런데 그 민심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둘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체포동의안 부결도 그런 데에 반영된 민심 불감증, 무사 안일 네.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 패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곧 없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네네. 추세로 가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자동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하게 하는 뭐 법안을 통해서든 아니면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든 이거는 점점 없어지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심이랑 어긋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이거를 활용해 먹고 있는데 네.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제 큰 틀에 제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좀 짧게 정무적인 느낌으로 보면 저는 이거는 정립해 놓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지고 뭐하고 했을 때도 우리 뭐 조국 그거 이슈 있을 때도 총선 그때 압승하지 않았느냐. 근데 국민들이 그거 다 정립해 놓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상대 정당이 조금 잘하는 정신 좀 차리는 시즌이 오면 그게 2배, 3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막 압승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당이 이렇게 정립을 같이 하고 있어서 비호감 정립도가 이제 비슷하게 가서 이게 문제기는 한데 여튼 그렇지만 저는 이게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국민들은 그래도 보고는 계신다. 국민은 다 봅니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 장희영 의원은 저희 당도 참 이렇게 두 당이 비호감을 정립하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어부지리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비호감도가 정립되고 있어서 이건 또 뭔가 싶기는 한데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 가결이 아닌 부결 결과를 내신 거는 저도 민주당의 어떤 구조적인 도덕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 네네. 아무리 일각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위원장을 이제 발표하고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시그널을 저는 이렇게 또 준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거는 그렇게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언론에 나오셔서 이게 다 뭐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네네네. 그것도 들으면서 비겁한 거죠. 참 상황이 심각하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한동훈 장관 때문에 표를 바꿨으면 투표를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한동훈 장관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 놀아나는 거라고 밖에는 그렇죠. 네.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게다가 이번 이 돈봉투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근데 신속한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론이 어쨌든 이제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결론인 건데 정작 그 검찰의 결론은 존중하지 않아. 네,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시고 나서도 그게 어떤 결과인지를 해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저는 너무 심각한 예, 사인이라고 네. 봅니다. 두 분 말씀 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민심 불감증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특권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야 뭐 당연히 그 협박하고 나가는 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양대 정당의 기득권. 네. 사실은 두 당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쌍방을 서로 우리가 죽서도 저기가 더 죽순다. 네. 이런 무사한 일 그런 민심 불감증 때문에 생긴 문제가 네.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네.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양대 정당의 특권을 없애는 거, 기득권을 없애는 거. 네, 네. 그래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이제 좀 등장해서 다양한 정치적 서비스의 경쟁을 벌이고 네. 그로 인한 고품질의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들이 효능감도 느끼고 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또 선택하기도 하고 퇴출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두 당이 꼼짝없이 붙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3위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은 대한정당이라고 또 국민들한테 네. 안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4, 5당 뭐 이런 당들은 움트고질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당의 양대 정당의 기득권, 특권을 없애는 것이 좀 필요한 때다. 지금 이미 다양한 사회의 성향들, 다양화된 사회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당층의 지지가 제일 높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양당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게 뭐 제3정당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게 선거제도가 결국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선거제도 개혁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양당에서 이제 하냐 이건 거잖아요. 양당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솔직히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일당할 텐데 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안 돼도 2당인데.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당의 선이나 자의에 의해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의해 이제 국민 여론에 의해서 양당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난번 이제 김진표 의장 주도로 해서 이렇게 전원위원회도 열고 뭐 이렇게 논란이 벌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무르익지는 않습니다. 국민도 뭐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목소리도 잘 안 내시고 뭐 그거는 좀 한치 어느 두 치의 얘기라고 받아들이시고 있고 정치인들도 지금 양당은 그냥 이 구조로 가면 공천만 받으면 자기 유리한 데서 열심히 하면 국회의원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니까요. 자교원 죄송해요. 네. 예. 천하람 위원장. 이상민 네. 의원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상민 의원님이 그때 이제 제3당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 하시는 그 김종인 토론회. 위원장이랑 네, 하는 네. 토론회 갔다가 3당 가냐 전화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1, 2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당제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양당의 기득권 해가지고 그냥 야 우리가 진짜 못해도 그래도 뭐 100석은 하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정말 네. 망해도 뭐 텃밭은 지키겠지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적대적으로 그냥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거니까 변화는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좀
뭐 약간 의원수 줄이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김기현 원장과 대표님이죠, 대표님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개혁의 방향성과는 좀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부분에서는 장영 의원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한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이런 이제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지만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얘기냐라고 하면 사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도 그쵸. 너무나 네. 바쁘신데 어떻게 정치인들의 정당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까지 다 하나하나 헤아리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셨었던 그 국민 공론 조사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사실 비례대표라는 게 국민들께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의원들은 아닌데 왜냐하면 뭐 지역구는 직접 뽑지만 뭐 비례대표는 정당이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 수기를 거치고 나니까 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결과를 내주신 건 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나서서 받아 안아 놓고도 실제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양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난 20대 국회 때 봤잖아요. 양당은 절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거는 제도가 아니라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싶은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을 올리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 여론이 좀 더 지금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도를 바꾼다고 해봐야 밀어주고 싶은 제3의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정치인들끼리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강한 무언가가 존재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1, 2당 말고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네. 이제 그런 대안적인 세력으로 국민들께 인정받아서 막 이렇게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안타깝게도 정의당 역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존재해 왔었던 이 양당 진영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의 일부로 이해되는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당으로 이제 발돋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재창당 논의가 지금 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양당 특히 제가 속한 민주당의 그 1억비 위해서도 네.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여러 정당들이 긴장을 주는 당들이 출연해가지고 서비스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서비스 경쟁이 그냥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그런 거에만 치닫고 있으니까 네, 네. 정치로서의 폐해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해서 네. 뭐 새로 3당, 4당, 5당을 만드는 분들도 좀 결집을 잘 해가지고 정치 세력을 유능하게 만들고 네. 1, 2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끔 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제3당이 그만큼 그럼 이제 소구력이 있느냐에 대한 또 의문점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그 사람 무리가 이제 그럴 만한 분들로 모여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비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태동 단계니까 지금 평가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제 처음부터 뭐 비구름이 처음부터 막 갑자기 몰려오는 건 아닐 테고요. 네. 뭐 이렇게 비늘구름, 뭐 뭉게구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먹구름이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좀 정치에 뜻 있는 분들이 좀 20대들도 좀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를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말고 네. 오히려 20대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좀 요즘에는 크게 돈이 안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정당법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분들이 무리해서 이렇게 좀 무소속 연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원내에 좀 이렇게 소수지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떤 정체성이
입니다.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수많은 뭐 비호감의 정립과 막 이상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오는 이유는 네. 나름의 각 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같으면 산업화의 정당이고 네. 뭐 예를 뭐 민주당 같으면 그래도 민주화를 이끌어왔고 각 당이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들이 나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별로 아주 잘 돼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3당을 보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뭐 약간 탈이념, 뭐 중도 정당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하던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짜장면 파는 정당이 있고 짬뽕 파는 정당이 있는데 다 좀 썩은 걸 팔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썩은 짜장면 중에 좀 건질 수 있는 부분, 짬뽕 중에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섞어가지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제 짬뽕과 짜장이 섞인 이상한 네. 음식을 이제 만약에 내놓는다고 하면 네. 그게 과연 상품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네. 그러면 짜장 짬뽕이 아닌 제3의 어떤 확립된 요리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논의의 수준은 그냥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네.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잘해볼게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예상컨대 네. 단 한 건의 스캔들만 터지면 3당 무너집니다. 니네도 똑같잖아라고 할 만한 거 하나만 터지면은 네. 그게 존립이 안 돼요. 차라리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이슈를 작게 잡더라도 그럼 차라리 뭐 어떤 세대 정당이 됐든 아니면 뭔가 내가 이슈 하나만 잡고 가는 그렇죠. 정당이 됐든 네. 뭔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야 전부 싫으니까 모여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소비자 운동을 특화해서 그쪽만 하고 있는 정당이 나오든지 아까 말씀드린 20대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분이 나온다. 아니면 실버 세대의 네. 실버 세대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나온다든가 뭐 납세자 주권 운동을 벌이는 특화된 그런 정파가 나온다든가 좀 네.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그것만 전념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유권자들한테 그 소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양대 정당이 하듯이 자파상처럼 네.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다 한다는 얘기는 어느 거 하나 제대로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좀 그렇게 그런 정당들이 좀 소수파로서의 좀 이렇게 역할 그렇게 나와서 자기들끼리 따로 또같이 연대하고 그런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짬짜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냥 짬짜면이 아니라 정말 대안이 될 수 있고 정체성이 있는 제3 정당의 볶음밥. 진입을 아니 정당의 근데 저는 네. 약간 이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현재적으로는 얘기할 그렇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하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반대하는 정당인 게 지금의 정체성이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저는 정체성으로서는 지금 다 사라졌다고 거의 생각해요. 다 까먹었어요. 네. 네, 그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코인 다들 아시지만,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 또 소지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경계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나왔을 때 조금 핀트가 본질적인 거 아닌 거를 대응을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 예의도 바르신 분이고 또 이렇게 좀 앞으로 여러 유망의 그런 길이 놓여 있는 분이기도 한데 안타까웠긴 한데 한편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적법이냐 불법이 문제가 아니고 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직무에 전념을 다해야 될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의무로 비춰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그 민생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삶의 문제 개선하고 국가적 문제에 잘 대응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로 뭐 돈벌이를 했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의회충돌이라는 것이 결과적 측면에서의 책임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그럴 위험을 피하라는 겁니다. 네. 말하면 오얏나무에
가끔 네.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오얏나무에서 무슨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받을,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정치력을 발휘할 수 네. 있는 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의심받을 신뢰를 깨먹을 행위는 하지 마라.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회피했어야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정의 전반적인 거 다 관련되는데 상임위가 그 상임위에 해당됐든 안 네. 됐든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신뢰를 먹고 사는 네, 직업인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잘라서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법 위반이냐 그쵸. 이게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비유들을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S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뭐 기업 살리기 법안에 뭐 하나도 참여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결국 근데 이 논란이 법적인 문제, 방금 이상민 의원 잘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인 논란으로 안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법률적으로는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될 의무도 없었고, 그럼 내가 코인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코인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뭐 법안도 내면 안 되고 표결도 하면 안 되냐 하면 네.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사실 너무 컸고 이게 어떤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고 또 충실 의무를 충분히 저버릴 만한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 간에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이거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을 법한 규모 아니었냐.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장영 의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슬픈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시대를 건너고 장소를 건너서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죠. 네. 그거는 설령 공직자 윤리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건 안 돼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는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을 투자를 했고 뭐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공직자 윤리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 이해 충돌의 한계를 계속 늘려나가는 논의로밖에 전 네, 이어질 네.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당연히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전에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네, 있어야죠. 네, 네. 그런 판단력도 없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죠. 이제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이제 취업 제한이 있으면 하도 고위공직자 있다가 유관기관에 취업을 해대니까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서 취업 제한 기간을 뒀더니 3년 지나면 해도 된다라고까지 그 법을 해석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다라는 걸 좀 강하게 얘기하고 이게 싶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부처 네. 또는 법 쪽에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시선을 돌려보면 상당히 만연돼 있어요. 그 요새 그 경향이 더 짙어지는 것 예. 같아요. 그럼 뭐 마치 공직을 우리 저 인사청문회 나온 분들 고위직부터 국무총리부터 뭐 장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고위직에 있다가 어느 무슨 법무법인에 가서 고액으로 받다가 다시 또 뭐 장관으로 오거나 뭐 고위직으로 또 가거나. 우리 총리님이 딱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거의 퇴직을 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계속 활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유관 기관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사회의 청렴도, 건강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단의 대책 조치가 필요한데 네.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가장 문제가 돼서 그런데 사실 전관예우가 왜 법조계만 있습니까? 특허청, 국세청, 뭐 공정거래위원회 곳곳에 있습니다. 네. 곳곳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광야의 초인 같은 그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좀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좀 전격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요.